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11월에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FOMC 회의를 포함해서 현재 이제 G20 그 정상회담이 뭐 진행이 되고 끝나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순회를 하시다가 오실 것 같습니다.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소위 말하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지금 당장에는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2030년, 2050년 장기간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그 에너지 대전환에 어찌 보면 중요한 하나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예전에 바이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5G, 또 통신, 그렇죠? 이런 중요한 그때그때마다의 이슈가 있었듯이 이 에너지라는 것도 아마 향후에 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첫걸음이 아마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일 것이고요. 그게 지속되느냐 아니냐는 차기 정부가 과연 어느 당이 들어올 것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온라인되거나 혹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생각,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슈, 그 대통령의 선발의 이슈도, 선거의 이슈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주가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조선비즈에서 제로화와 비중 확대, 극과 극인 대선 후보의 원전 생각,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후보들의 에너지 관련 공약도 공개되기 시작했다. 뭐 앞선 2021년 초에는 인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를 강하게 들어올렸지만, 남은 대선까지의 시간에는 인물주보다는 선별적으로 정책주가 움직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미 선반영됐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폐지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는 후보가 있는 반면, 이건 아마 그 홍준표 후보일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시점을 10년 앞당기고 원전 제로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후보도 있다라는 거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11월 1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에너지 전환 정책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라는 것이고, 쭉 보면 신규 원전을 조속히 착공해서 원전 비중을 현재 29%에서 50%까지 높이겠다. 아울러서 신한울 3, 4호기 등의 원래 계획된 원전 건설을 즉시 재개한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다시 돌려야 한다, 그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 이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 계기이기도 한 것을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원전 비중 확대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강한 탈원전 정책을 주장했다. 결국에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원전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방향성 완전 바뀐다라는 겁니다.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원전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들이 내년 3월 9일 전후 아니면 그보다 앞서서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러서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 4월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원자력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에서 재학 중인 학생은 지난해 3월 기준 2190명으로 21.1% 감소했다. 뭐 당연하겠죠. 뭐 원자력 그 관련 학과에 나와서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연구하거나 할 수 있는 포션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뭐 많이 뽑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전 공급 산업 매출도 같은 기간에 39% 급감. 그렇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같이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인정받던 회사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두산 자체의 재무적인 이슈가 있었지만요. 자,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는 무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에너지 계획 전체를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조선일보가 뭐 일견 어찌 보면 그 야당의 조금 더 보수의 언론, 조금 더 어떤 보수 쪽에서 좀 더 선호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이 언급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석탄이나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줄여버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실종으로 사실상 뭐 풍력과 수력으로서 되냐, 그게 태양열로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수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한국만 빼고 세계가 친원전,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마저도 돌고 돌아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봤지만 일조량, 바람 등 자연환경에 따라 저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전력 공급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이다. 사실은요, 유럽, 뭐 스위스나 이렇게 뭐 핀란드나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저도 정확히 가보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그 할 수 있는 바다를 통한 뭐 풍력이라든지 일조량을 통한 태양력이 우리나라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다고 보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짠다? 그거는 저는 어폐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 각각 나라의 특성이 있고 지형적인 특성, 기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롯이 뭐 기존의 정책들을 고수한다라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치도 그렇지만요, 뭐 보수건 뭐 진보건 플렉서블한 어떤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나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따로 한다? 그것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바꿀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게임 체인저로 안전성이 뛰어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이 SMR 개발에 있어서 선두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니죠. 두산중공업이 이 개발에 대한 나름의 국내에서는 기술력, 최고의 기술력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저는 향후에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주가를 좀 들어가서 보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오늘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좀 특이사항이 뭐였냐면 장중에 특히 이 라인 때 밀렸어요. 1시 반 정도부터 이때부터 급격하게 좀 밀려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이 시간대 좀 많이 밀렸거든요. 많이 좀 밀렸고 뭐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뭐 막판에 조금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결국에 종가로는 12평선을 지켜주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뭐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은 4일간의 조정이었고 12평선은
버텨준 상태. 한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그런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쉬운 건 물론 있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 대금은 여전히 두산중공업이 높습니다. 호텔 신라가 이렇게 많이 밀렸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대금이 오늘도 전체 종목 중에서 2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좀 그 주가의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동을 본다면 제가 뭐 EID 같이 소형주 가벼운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매동을 크게 말씀을 또 안 드리지만 두산중공업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량주입니다. 코스피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한 2주, 3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두산중공업은 단 한 거래일만 빼놓고선 전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에 있어서 특히 기관이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73억, 169억, 100억, 3억, 26억, 36억, 117억 쭉 합치면 꽤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현재 연기금이 들어와서 내리사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가 특히 기관이 이 두산중공업을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반면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피를 상당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두산중공업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물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도 있지만 매도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워낙에 뭐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고 FOMC 회의를 앞둔 부분도 있고요.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관도 쌍매도를 쳐버리면 두산중공업에는 상당 기간 동안에 다시 조정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매수세가 받쳐주고 기관도 역시 서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외국인이 돌아선다면 바로 저는 좀 상승의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 공매도가 지금 대금이 많이 높지만 그 공매도의 대금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쇼커버링 하기 때문에 그 공매도의 그동안의 엄청난 대금들과 수량들을 또 갚아나가야 되는 게 매수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다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일봉으로 보면 조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요, 월봉으로 보면 이거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차트입니다. 해서 지금은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종 이슈들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정치적 이슈와 결부가 되면서 원전 관련된 이슈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화두가 워낙에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뭐 오롯이 이 소위 말하는 종목 분석에만 그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고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에너지 쪽에서는 그런 이슈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지금 어쨌든 그 음봉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OBV 차트도 여전히 매집에 대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되고 내일 혹시나 빠지고 모레 뭐 며칠 빠져도 22평선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찌됐건 두산중공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 이 두산중공업은 워낙에 이슈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 전 나온 이 3분기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에 그 4분기 실적까지 좀 괜찮다고 하면 턴어라운드 하면서 조금은 상승 쪽으로 이제 완전히 좀 흑자 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바뀌는 대변혁의 2022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